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제 고민을, 제 힘든 거를 건강하게 분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책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통화 녹음한 게 있는데 그게 아, 있어? 네 되게 참 철부지였던 게, 그때 제가 약간 알바하고 이제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그때 돌아가셨는데, 나는 죽겠지만 또한 계속 살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내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 끝에 다다랐을 때 가장 후회하는 건 뭘까요? 돈, 명예, 성공? 만약에 우리가 죽을 날을 받아놨다면 더 열심히 사는 쪽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차분히 정리하는 쪽을 선택할까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빈둥님들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마지막 수업. 제목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삶의 의미를 놓치고 있던 제자가 죽음을 앞둔 대학 은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나눴던 대화를 나눈 책인데, 출간 당시에 정말 세계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켰죠. 지금 벌써 나온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많은 그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책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책이 한국에서도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엔 원래 안 읽었었어요. 일단 제가 독서 스타일이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읽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좀 개인적으로 죽음이나 좀 슬픔에 대한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감정이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번 한국에 출간된 적이 있다가 절판이 되고 다시 이제 나온 책이라고 하는데, 원래 제목은 아포리즘이었죠. 이 책을 먼저 읽고 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서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주문을 했거든요. 보통 분들이 읽는 것과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품위 있는 죽음이란 건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문장들이요, 굉장히 단단해서 제가 어떤 코멘트를 보태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이게 항상 우리가 젊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결국에는 품위 있는 삶을 가꾸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랑 쭉 함께 책 한 권 함께 읽다 보시면 제가 느꼈던 감동, 또 어떤 통찰을 얻었는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훌륭한 사회학자로 존경받던 삶을 살던 모리 교수가 어느 날 루게릭병 진단을 받습니다. 근육이 촛농처럼 녹아내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발이 굳고 점점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요. 왜 스티븐 호킹이 그 루게릭병에 걸렸었잖아요. 저라면 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대요. 언젠가 내가 이렇게 점점 마비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 내 엉덩이를 닿게 될 것이다. 그게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리 교수는 그만큼 좀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고 싶었던 성격,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모리 교수의 일화가 그 실화잖아요.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그 죽음을 앞두고 TV에 출연을 하게 돼요. 이 책에서 사실 모리 교수님은 매우 겸손한 분입니다. 하지만 방송 출연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꺼리고 쉬쉬하던 죽음이란 주제를 많은 사람 앞에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 당시 90년대 미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뭔가 삶,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는 없었던 사회였어요. 그리고 90년대 미국에서는 TV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모리 교수가 원래는 좀 겸손한 성격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느꼈던 거, 그걸 죽음을 담담하게 바라보면서 사력 있게 바라봤던 그 모습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그 모습이 TV 화면에 나오면서 그 미국인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이 큰 감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TV쇼를 보고, 미치 앨범이란 사람인데 스포츠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약간 미디어 업계 종사자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TV쇼를 보고 대학 교수를
교수님을 찾아가게 되면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쓰게 되죠. 그 화요일은 그러니까 죽음을 지켜보는 제자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면 이번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은 모리 교수가 직접 써내려간 어떤 잠언록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같기도 하고 교수님의 강의 노트?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화요일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거꾸로 이제 마지막 수업을 먼저 읽고 화요일 이 순서대로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서가 훨씬 더 감동이 배가 됐습니다.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는 미치 앨범이 모리의 침대 앞에서 그의 문장을 받아 적거든요. 그리고 아포리즘을 완성하는 순간들이 보이는데 제가 마지막 수업에서 읽었던 단정한 문장들에 숨을 불어 넣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권이 서로 막 호흡기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화요일을 안 읽으신 분도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처럼 또 화요일을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또 제가 원서로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영어가 굉장히 짧은데 쉬워요. 영어 공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쭈루룩 보다 보면 굉장히 문장이 간결하거든요. 별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은 그 상황 묘사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깔끔하게 그냥 삶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간단하게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리 교수가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그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 정도 분량의 글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어가는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남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이 늘 완벽하다고 믿거나 적어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배신감을 느낀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스스로 병이나 죽음과는 좀 멀리 떨어진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막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왠지 언제까지나 젊음과 건강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잖아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봐도 정말 영포티라는 말도 유행을 했지만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싶고 젊어 보이고 싶고 죽음과는 멀 것 같은 그런 젊음에 대한 숭상이 굉장히 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예외는 없습니다. 이 모리 교수도 원래 댄스를 즐길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루게릭병에 걸린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대목을 보면서 좀 겸손해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쓰러질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존재고 결국 변하지 않을 사실은 무엇이다? 우리 모두 죽을 것이다. 한이는 아직 젊잖아. 네. 그러면 사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어떤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친할머니. 네. 그때 이제 죽음이라는 거를 좀 가깝게 느꼈던 것 같아요. 친할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조선 가정으로 자라와가지고 사실상 저한테는 되게 엄마 같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뭔가 아프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으면은 뭔가 준비라도 하겠는데 이제 할머니 국가유공자셨는데 이제 나들이를 이제 갔다 오신 거예요, 겨울에. 버스를 내려주셨는데 이제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차에. 네.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 계시다가 저희랑 뭐 이제 어떤 인사도 못하고 사실 거의 그냥.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게 갑작스러운 거구나.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았구나. 이런 걸 좀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 네. 되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막 그렇잖아. 그렇죠. 뭐가 제일 후회되고 만약에 할머니 계시면 약간 갑자기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네. 아니 제가 마지막 통화 녹음한 게 있는데 그게 있어? 네. 되게 참 철부지였던 게 그때 제가 약간 알바하고 이제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약간 생활비가 좀 모자랐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사실상 기초생활 수급자였거든요, 할머니도. 근데 그 철부지였을 때 제가 막 마지막 통화가
좀 도와줄 수 있냐, 한 10만 원만. 그때는 저도 이제 자취하고 있을 때라 힘드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게 끝까지 못 들어요 항상. 근데 그게 제일 제가 후회되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할머니를 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뭐가 가장 또 저는 좀 약간 호강이라고 해도 막 되게 좋은 뭐 이런 걸 떠나서 항상 되게 아껴 쓰셨거든요. 할머니가 또 혼자 키워야 되는 불도 항상 나갈 때 다 꺼야 되고 화장실도 막 물 2번 쓰고 내리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는 일반적인 그런 걸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 경험이 지금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가급적이면 표현을 좀 주변이나 이제 가족들한테 최대한 잘하려고 하고 있고, 되게 하루하루를 최대한 좀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뭐든 하려고 하고. 네. 지금 정도만 돼도 할머니 되게 뿌듯하시죠? 아 그럼요, 좀 아쉽죠.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오면요, 사람은 두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내일이라도 지금 5분 뒤에라도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존재를 자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사랑하고 미안한다고, 미안했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도덕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삶을 가볍게 누리지 않는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모리 교수가 꼭 그 노자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고 담백하고 인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요청하자. 왜 남한테 좀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많잖아요. 너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싫지만 왠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나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모리 선생님이 살았던 1990년대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고도로 발달한 도시고 미국은 특히 개인주의가 발달했잖아요. 그 세상에서 아마 뭐 각자 도생이었겠죠? 자기 삶을 살기가 바쁜? 사실 요즘에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밝히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필요하듯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더 이치에 맞습니다. 이 루게릭병에 걸리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병에 걸렸다면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분은 간병인을 먼저 구했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그런데 본인이 환자인데 이 책을 보면은 간병하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도 참 많이 배려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아마 이 모리 교수가 점점 병이 약해지면서 도움이란 뭔가 그 의미를 훨씬 깊게 이해했지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생각난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살다가 어려움에 처한 적이 꽤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잘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고비마다 도와줬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냈던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김명재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제가 진짜 죽음을 생각할 정도 힘든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매일매일 저한테 전화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랬던 분이 있었는데 뭐 그 밖에 너무나 많지만 그런 고비 때마다 도와줬던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이 저를 막 나약한 존재로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 나름의 저의 그 마음, 존엄성을 헤아리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수업, 그 교훈들을 좀 제 시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내 몸은 나 자신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 신체 부위를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나는 루게릭병에 걸리고 나서 많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루게릭병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 자신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꼭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인스타그램 몇 번 둘러보면은 우리는 몸을 너무 숭상하잖아요. 저도 운동하는 사실 많이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아프면 마치 패자가 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존재는 육체로만 규정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시신부검하는 걸 2번 정도 본 적이 있거든요. 막 기회가 된다면 그 경험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때 제가 굉장히 20대 초반이었는데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의 몸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마네킹을 본 느낌도 들고 저 육체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 약간 사물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빠져나간 다음에 육체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깃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정신인데 육체가 망가졌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모리 교수님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좌절감을 느끼냐? 원하는 것을 당장 얻으려고 해서래요. 제가 힘들 때 심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렵게 고백을 하는데 초반에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제 심리가 아기 같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기 같다.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 아, 조수빈 씨가 참 순수하다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자기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싸고 싶으면 싸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고 저한테 따끔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굉장히 부끄럽고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모멸감도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1등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얻으려는 거, 그러니까 얻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구나. 근데 매우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 모리 교수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감이 든다는 거는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내 욕구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좌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나는 몸이 갈수록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심란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불러서 연필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좌절감이란 싹이 애초에 자라지 못하게 미리 차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짚는 거는 건강할 때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굉장히 분노하고 좌절할 텐데 차라리 이분은 그냥 그 뭐랄까? 자신의 욕구, 이 아주 단순한 욕구 자체를 관리하는 편을 선택해버려요. 그게 좌절감을 느끼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좌절감을 관리하는 걸 안다면 인생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모리 선생님은 그러니까 속상하게 만드는 무슨 일이든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 두라고 아주 꿀팁을 줍니다. 저도 여러분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다 보니까 사실 잃은 것도 많겠지만 좌절감도 많았겠죠. 얼마 전에 저한테 좀 특이한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세상 무너지듯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춘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심하게 좌절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제가 저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불안감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불안감을 잘 관리를 못했던 게 아이한테 갔나? 막 그 반성이 들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면 어딜 많이 가요? 지금 연말 연초에 어디 많이 가십니까? 점집과 사주 보시는 데가 그렇게 예약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점이나 사주 같은 거는 잠깐 스테로이드를 맞는 거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근본적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부터 잘해야 되겠지만요. 그 모리가 현대인의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제가 고전 읽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수천 년 된 고전을 우리는 지금도 읽잖아요. 모리 교수의 가르침이 세상에 나온 게 뭐 25년이 넘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판 고전이죠. 이게 앞으로 100년이 간다면 20세기의 고전이 되는 거겠죠. 처음에 그냥 아무 배경 지식 없이 딱 읽었을 때는 뭐야, 뭐 교과서 같은 얘기야,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책에 생명력이 있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책을 모리 교수가 얘기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보다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신뢰감이 가기도 하고 그냥 뭐 듣기 좋은 얘기를 나열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혹시 제 책 리뷰가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되는데 이 몰이라는 사람은 미국인이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우울한 성장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빨리 잃었고 동생도 소아마비에 걸렸고 아버지가 러시아 이민자 출신이어서 굉장히 무뚝뚝한 위로를 해주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인생을 극복을 했고 또 선생님이 되고 나서는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는 존경받는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선생님. 그러니까 미치 앨범 그 제자가 TV쇼에서 선생님을 보고 찾아갔겠죠. 본인이 품위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몸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말을 곱씹어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어서 읽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 아, 이런 내용 뭐 나라도 쓰겠다가 아니라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도덕경 리뷰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읽고도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읽지 않은 것과 같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요, 제가 좋아하는 수천 년 전의 고전들,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이 모리는 다행히도 그 TV쇼에 나와서 유명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 또 제자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미디어가 또 이런 책들이 그의 삶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시대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환희 씨 요즘 서점가에 가면요. 어른에 대한 책이 많은 거 느꼈어요? 어른. 근데 제가 이제 방송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제가 실제 모습을 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존경할 만한 어른도 진짜 많지만 사실은 그 글에 쓰여진 것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책을 제가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모리는 존경스러운 게 딱 쓰여진 그대로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사실 멘토, 뭐 어른이 필요한 시대죠. 요즘에 다 각자 도생 시대가 되니까 아무도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모리가 생각한 어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무리 좌절감이 느껴져도 퇴행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어른이라면 자신의 좌절감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전 요즘에 많이 고쳤는데 극심한 좌절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루 종일 방에서 울고 안 나왔어요. 제가 최대 3개월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게 시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괴로워했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야. 물론 어릴 때 얘기지만은 야, 나는 그때 나이는 20살 넘었는데 어른이 아니었구나. 내가 좌절감을 관리할 줄 몰랐구나, 예전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지금은 제가 뭐 우리 빈둥님들하고 교류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또 확실히 아이들 키우면서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힘든 티를 많이 안 내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애를 낳고 느꼈거든요. 그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엄마가 되면은 잠을 못 자는데 잠을 안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많이 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고 가장 느꼈던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사랑이란 게 뭐냐. 사랑은 그냥 설레는 감정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랑이다. 어른은 뭐냐.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억울해도 그 날로 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 예, 평정심을 유지할 줄 알아야 된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게 제가 생각한 어른이었어요. 근데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좋은 사람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환희 씨처럼 맨날 참기만 하다가는 또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행인 건 이 모리 선생님이 건강한 분출도 필요하대요. 건강하게 분출해라. 그러면 바로 평정심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비난이나 잔소리 안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옆에 있다면 행운이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강한 분출은 뭐 예술을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뭐 글을 쓴다든지 자기만의 분출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참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제일 좋은 거는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건 뭐 어머니건 가족이건 친구건 스승이건 내가 힘든 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다. 그게 건강한 분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제 고민을, 제 힘든 거를 건강하게 분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책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을 쓰라고 합니다. 종이 위에 써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제가 일기를 써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조수빈과 지금 이 조수빈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약간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또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방송하면서 만났잖아요. 한 명한테라도 사랑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대요. 무슨 얘기냐? 사람마다 가정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그 뭐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경험이 있다면은 회복 탄력성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나는 또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래도 할머니가 사랑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많이 어떤 받았어요. 분이셨어요? 일단 되게 헌신적이었고 살아온 인생 자체가 그 할아버지도 그 6.25 참전 이후 용사신데 그 대단한 후유증으로 사람이구나. 이제 아예 어떤 경제 활동을 못 하셨다고 알았어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거의 혼자서 5남매 키우시고 그때 막 여자 몸으로 막 시멘트도 나르고 뭐 그런 분이었어요. 항상 이제 자기는 가족이 없고 항상 내 자식들을 위한 삶. 제가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안 삐뚤어지고 너무 이렇게 좋다. 잘한 것만으로도 네, 맞아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환희 씨도 그렇고 내가 주변에서 보면은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잘 자란 친구들 보면은 항상 한 명은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빠도 할머니 밑에 자랐거든.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희 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녀인 거지. 딸인데 우리 아버지는 또 심지어 부모가 있었어.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한테 사랑을 받을 수 없었어. 부모랑 못 살았어. 부모 두 분이 다 있는데. 되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혼자 시골에서 키웠고 한희 씨처럼 형이 한 분 계셨는데 형도 돌아가셨어 10대 때. 근데 내가 아빠를 어릴 때 볼 때는 아빠가 항상 이렇게 뭔가 좀 정서 불안하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나랑 얘기를 하면 자꾸 부딪혀. 나도 이제 어릴 때 아빠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잘 기억이 없지만은 아빠가 항상 뭔가 좀 열심히 사시는데도 뭔가 좀 불안정한 느낌, 그게 내 불만이었거든? 근데 내가 오히려 이번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아빠를 그 모리 교수도 그 아버지가 러시아 이민자 출신인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사랑을 못 줘. 자기가 모리 교수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 이해한다는 얘기를 한다? 근데 나도 그분 우리 아빠 생각이 나는 게 우리 아빠가 어떻게 부모한테 사랑을 안 받아봤으니까 나한테 주는 것을 서툴렀겠구나. 그럼에도 아빠가 삐뚤어지지 않은 거는 어쩌면 뭐 돌아가신 형도 좋은 분이었다고 하고 할머니가 또 계셨고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책을 보는데 아빠가 나한테 왜 그런 서툴렀는지 그것도 이해가 되고 오히려 좀 아빠가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면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어쨌든 끝까지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약간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거든. 왜냐면은 돌아가셔서 못 뵙는 거하고 부모로 사랑을 못 받으면 다른 얘기잖아요. 크면서 나는 그게 조금 이상했거든. 오히려 이 책을 읽으니까 아빠 딴에는 정말 큰 노력을 했겠구나. 그래서 아빠가 오히려 이해가 되고 오히려 아빠한테 존경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이 교수도 그 얘기를 한다. 막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는데 자기는 새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았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아버지 환경에서는 그 정도면 나한테 굉장히 많은 걸 주었구나. 나도 우리 아빠가 가정생활 끝까지 하고 우리 아빠는 직장 끝까지 다녔거든. 퇴직할 때까지. 그게 내가 회사 다녀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쵸. 한 직장. 근데 그거 나름대로 그게 우리 아빠 방식의 사랑이었구나. 그런 거 깨닫게 되더라고. 근데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럼 죽어야 되나요? 살면 안 되는 건가?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 방법이 있다. 책 속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스승을 만나봐라. 왜냐면 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책 속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스승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그런 경험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읽는 것도 그렇지만 반대로 쓰는 것도 좀 치유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책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제가 평소에 자책을 많이 해요.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언니는 자책하는 걸 좀 멈춰야 해.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좀 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그 모리 선생님이 저한테 딱 맞는 맞춤형 충고를 해주었는데요. 온전히 씻어내지 못한 죄책감은 마음껏 슬퍼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분노의 응어리가 쌓여 있거나 슬퍼하는 대상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으면 자꾸 후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생산적으로 슬퍼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더 선행돼야 될 것이 나를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나부터 용서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제가 저희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아이들 많이 부탁을 하는데, 부탁하고 나가면서 습관처럼 엄마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미안하단 말 하지 마라. 고맙다고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엄마한테 그 걱정을 많이 끼쳐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엄마의 자랑으로 살아온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엄마의 걱정거리가 됐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제가 자책감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뭐 너무 내 탓하지 말고 울고 털어도 괜찮습니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또 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결책을 꼭 제시해주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어 줄게요. 울음이 그칠 때까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해요. 더 울어도 괜찮아요. 라고 모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울음은 도움을 청하는 SOS 신호이기도 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울어서 그랬던 거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책을 자꾸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너무너무 우울해지죠. 우리가 슬퍼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연민은 나빠요. 그러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기 연민은 왜 하필 나지? 왜 나에게 신이 씌어? 왜 이런 일이? 슬퍼하는 것은 아, 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네. 참담하구나. 요거의 차이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물론 자기 연민은 슬퍼하기의 과정에서 시작 단계일 수 있지만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평범한 삶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을 뛰어넘어야 한다.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대신에 현실로 받아들여 보라.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음을 인정해 보십시오. 자책이나 우울, 이 모든 감정은 종국의 죽고 싶다로 연결이 됩니다. 죽고 싶다는 말 유난히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명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이 제가 이 책으로 모리 선생님을 만나고 얻은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112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질병에 맞서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모리의 말이 좋았던 건요, 뭐 따뜻함을 가장한 어설픈 그런 조언이 아니고 냉철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땅에 붙이고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 고문이 아닌 거죠. 진실을 명확히 보려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헛된 희망을 품고 몸부림치다가 늘 좌절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뭐 삶과 죽음의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가 좋지 않은 배우자가 변할 거라는 희망. 예, 우리 환희 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 좌절, 또 갑작스럽게 퇴직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사실 언제나 불행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모순된 감정을 다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살고 싶은데 죽고 싶어. 또 사랑하는데 싫어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마음들 늘 뒤엉켜 있거든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완전히 순수한 관계만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감정조차도 직시하는 게 우리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리는요, 자기가 죽고 싶다는 심정이 들 때마다 그걸 물어본대요. 나는 영원히 죽고 싶은 걸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그런 걸까? 우리도 질문해 볼까요? 저는 이 질문이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왜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죽고 싶은 게 아닌 거죠. 제가 주변에 보면은요,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하고 명상을 하는 분들이 확실하게 단단하게 살아가시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영성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이 모리 선생님도 이왕이면 신앙과 영성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갑작스런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부조리한 일을 받아들이기도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에서 이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임시 정류장이거든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기도 3번 갔어요. 새벽 기도, 점심 기도, 야간 기도. 그렇게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그래도 그 터널을 지나오는데 많은 위로가 됐었는데 요즘 뜸했습니다. 다시금 종교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빈둥님들도 영성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요? 시작하기에 너무 때늦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몰두할 기회는 언제나 많다. 모리는 시한부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는 새로운 글을 이렇게 썼고요. 가르침을 남겼고요. 남은 시간을 몰입으로 채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관찰자이자 참여자이다. 아까 글을 쓰거나 책을 읽어서 좀 내 인생을 제3자로서 바라보라는 조언을 제가 드렸잖아요. 너무 깊이 관여하면 미쳐버리고 또 너무 멀어지면 삶이 공허해진대요. 모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삶을 관찰했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 저는 이 마지막 수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이 사랑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학 교수가 됐거든요. 예, 새 학기에는 학생들도 가르치는데 솔직히 설렙니다. 제가 예전에 과외로 학생들 가르친 적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교수가 됐거든요. 행복에 대한 책을 저한테 보냈는데 그 꼬맹이가 교수가 돼가지고 저보다 먼저 책을 보내주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이 책입니다. 예.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성도 됐어요. 제가 사는 게 바빠가지고 뭐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못 챙겨줬거든요. 근데 다시 학생들을 만나면 모리 선생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제가 좀 줄 게 있는 그런 스승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만나면 사람들이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수빈 씨, 지금 그럼 무슨 프로그램 하세요? 프로그램 없을 땐 좀 쭈삣쭈삣거렸거든요. 솔직히 직업이 곧 나인 것처럼 많이들 바라보잖아요. 저 역시 그런 시선에 굉장히 중독되어 있었고요. 제가 이 모리와 함께한 마지막 수업을 읽고 저 혼자 가족들한테 유언을 써봤어요. 진짜로. 그 긴 유언에 일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감정,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 딱 그것만 남더라고요. 제가 3월 달에 강적들을 내려놓고요. 사실 많이 내적으로 힘들었어요. 뭔가 내 가치가 끝난 것 같아서. 근데 돌아보면은 또 내가 가진 거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새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분과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겠죠. 마지막 수업 안에 그림이 참 예뻐요. 이 모네 그림입니다. 모네는 찰나의 빛을 포착한 사람, 인상주의 화가인데 제가 그의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의 인생이 영원에서가 아니라 찰나이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모네의 그림처럼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 찰나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삶은 끝나고 저는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빈둥님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또 결국 죽는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것.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제가 죽음을 생각해 봤으니까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불평을 늘어놓고 화내고 우는 것은 아주 건강한 행동이다. 심하게 좌절하거나 너무 화가 날 때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십시오. 항상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로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좌절하고 화가 날 때 감정 표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남에게 화풀이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힘들면 혼잣말로 욕할 수도 있고 상황이 허락하면 큰 소리로 욕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감정을 터뜨린다고 해서 평정심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길게 보면 좌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때로 불평을 늘어놓고 화내고 우는 건 아주 건강한 행동입니다. 내 감정을 이해해줄 사람에게 큰 소리로 분노를 표출할 때 이런 잔소리나 비난을 하지 않고 내 불평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마요. 애처럼 왜 그래요? 나는 화나고 불만스러우면 화내고 불평하려 합니다. 불만과 좌절감을 털어놓으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기 때문이고 또 그런 기분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걸 알기 때문이죠. 나는 곧 평소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내 감정을 일일이 검열하고 그런 감정에 내가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느니 이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잔소리나 비난은 일절하지 않으면서 내 불평을 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글로 쓰거나 녹음을 해보세요. 글로 적으면 지금 내 마음속에 몰아치는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글로 적다 보면 그것이 나한테서 빠져나와 종이 위에 자리 잡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 쓴 글을 읽으면 마치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면서 그 다른 사람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유머 역시 좌절감을 물리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을 지켜보며 웃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5번째로 책을 떨어뜨렸는데 마침 읽고 있던 쪽이 위로 펼쳐진 채 바닥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책 하나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장거리 독서를 하게 된 상황을 유머로 즐겨보세요. 웃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유머를 자신을 깎아내리는 수단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질병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중에는 분노와 좌절감을 표현하기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평이 눈덩이처럼 불어날까봐 겁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좌절감이 많이 쌓여왔다면 어서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다른 일에까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이 또한 자신이 하는 행동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품고 감정을 다 표출했으니 이제 나아질 일만 남았음을 깨달으세요. 사실 이 장을 구술하던 날 아침에 나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고 음식 삼키기가 더 어렵고 먹으면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장에 탈이 났습니다. 그 밖에도 불평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투덜거리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기 시작했죠. 만약 내가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았다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불평 표출하기 효과를 굳게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불평불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내 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러 불평을 끊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애초부터 불평을 시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말로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자신을 억누르는 걸까요? 여기에 정해진 공식 따위는 없습니다. 나에 대해 알고 집중한 다음 내게 가장 잘 맞는 문제 처리 방식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루게릭병에 걸리기 여러 해 전 아주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사건은 내 인생에서 지금을 대비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겉모습만 보고는 상상이 안 갈 테지만
나는 원래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12살 때부터 춤을 추었죠. 1928년에 아버지, 새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브롱크스에 있는 큰 주방이 딸린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우리 가족은 대부분 주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나는 빗자루를 파트너 삼아 신나게 춤을 추며 주방을 휘젓고 다녔죠. 음악 레슨은 비싸서 엄두를 못 냈고 노래는 잘 부르지 못했죠. 그러니 춤은 내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나는 영화배우 겸 무용가 프레드 아스테어가 영화 속에서 진저 로저스를 비롯한 수많은 파트너와 함께 춤추는 모습에 푹 빠져들었죠. 내게는 이 환상의 세계가 가난이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던 셈이죠. 성인이 되고 나서도 60대까지 댄스 프리라는 곳에 가서 춤을 추었습니다. 일단 입장료만 내고 들어가면 원할 때까지 춤을 출 수가 있었어요. 보통은 내가 거기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죠. 땀이 하도 흘러서 목에 수건을 두르고는 정신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한 친구는 내가 춤추기를 그만두는 그날이 내가 죽는 날일 거라고까지 했죠. 그러다 1984년 심한 천식에 걸리는 바람에 춤추기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몸에 큰 위기가 찾아온 사건이었죠. 그때 나이 67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크게 아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될까봐 창가에 붙어서서 숨을 헐떡이며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야만 했죠. 또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몇 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때 의사가 천식을 극복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천식 발작의 공포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서 나는 병으로 인한 긴장 상태에 좀 더 익숙해졌습니다. 루게릭병은 천식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죠. 하지만 천식을 겪어봤기에 현재 상태가 덜 두렵습니다. 춤출 때 듣던 음악이 나오면 지금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신나게 춤추고 싶습니다. 그러다 팔다리 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이젠 발을 까딱이거나 손가락을 두드리지조차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절망감이 밀려듭니다. 하지만 비록 춤을 출 수는 없어도 음악은 여전히 들을 수 있죠. 난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부서져 소멸하는 파도가 아니라 드넓은 바다의 일부로 살아간다. 충만하고 잘 살기 위한 최선의 준비는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여기면 목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끝이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병을 앓는 동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설정한 목표는 어린 시절 우리 대부분이 열망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용기, 존엄성, 관대함, 유머, 사랑, 열린 마음, 인내, 자존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둘러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람직하게 살기 위해 더 노력할수록 삶이 끝나는 것이 덜 두려워집니다. 명상 스승님이 들려준 우화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파도와 바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파도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 파도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자신이 해안에 부딪히게 되리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파도는 이제 드넓은 바다에서 서서히 무틀 향해 밀려가고 있었고 곧 소멸하게 될 겁니다. 맙소사, 난 어떻게 되는 거지? 파도는 참담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똑같이 위아래로 출렁거리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여자 파도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파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울해? 남자 파도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는구나. 우린 조금 있으면 해안에 부딪혀서 사라져버리고 말 거야. 그러자 여자 파도가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모르는구나. 우린 파도가 아니라 바다의 일부야.
나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난 파도가 아닙니다. 나는 인류라는 바다의 일부입니다. 나는 죽겠지만 또한 계속 살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내가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